거의 건축사무소에 200통 넘게 지원서를. 어떻게 오셨냐는 질문에 장르벨을 만나러 왔습니다. 외국인은 거의 못 들어가길래 저희 아버지가 해주셨던 말이 딱 머리에 꽂혔어요. 조언을 믿지 마라. 실패를 뺏기지 마라. 안녕하세요, 김가연입니다. 여러분, 창의력은 타고나는 걸까요? 노력해서 만들 수 있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 살면서 이런 질문에 답해 본 적 있으세요? 물 위에 떠 있는 건축을 만들어 봐라. 근데 실제로 이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간을 설계하는 건축가이자 이야기를 만드는 소설가이신 백희성 대표님 초대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소설 쓰는 건축가 백희성입니다. 김가연 대표님이랑 같이 창의성에 관련된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거창하고 엄청나게 화려한 건 아니고요. 일상에서 아주 작은 사소한 것들을 가지고 저희는 집중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는 사람들이어서 독자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김가연 대표님께서 초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대단하신 게 건축가로도 너무너무 훌륭한 건물들을 많이 만드셨는데 이번에 또 빛이 이끄는 곳으로 이 소설로 2024년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하셨잖아요. 네, 한 8주간 1위를 했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한강 작가님 오셔서 이제 뒤로 밀려났죠. 네. 정말 나이가 들어갈수록 좀 아쉬운 부분이 네.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제가 만화 그린 걸 너무 좋아해서 네. 집에 제가 그린 만화책이 한 20권이 넘거든요. 아, 예. 그리고 소설도 되게 많아요. 동화도 쓰고 시도 쓰고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그냥 공부하다가 심심하면 그림 그리고 소설 쓰고 네. 이렇게 한 건데 지금은 하려고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거 다 보관해 두셨나요? 네, 보관해뒀습니다. 저희 그거 추억 상자에 보물이네요. 있습니다. 그거 진짜 보물이네요. 어떻게 어렸을 때는 아무도 안 시켜도 이렇게 막 창의력이랑 상상력이 나왔는데 어른이 되니까 왜 말을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이걸 보고 계신 많은 분들도 나도 그 어렸을 때 맞아요. 그 창의력과 상상력 네. 이걸 다시 되찾고 싶다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어른이 된 우리가 네. 그럼에도 다시 창의력과 상상력을 잃지 않기 위해 네.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이하고 어른하고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거든요, 사실. 근데 그 차이가 사실 편견입니다, 사실. 내가 하늘을 날 거야. 하늘 날다가 저 구름 위에 앉아서 구름 솜사탕을 먹을 거야. 자, 근데 이제 어른들은 이런 생각하죠. 나른다는 거는 양력이 필요할 거야. 혹은 위에 추진 로켓가 필요할 거야. 그게 없으면 안 될 텐데 하늘을 날아서 앉아서 구름 사탕을 먹는다는 게 안 된다는 편견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하늘을 날아서 구름이 푹신푹신한 소파하고 거기 앉아서 솜을 딱 뜯었는데 달콤한 솜사탕 맛이 나라고 한다고 하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겠다. 아이들이 항상 말하는 게 편견을 없애고 가정법을 쓰거든요. 뭐뭐 하면 너무 좋겠지.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은 이제 편견을 더 강화시키고 가정법을 제거해 버리니까 사실 상상할 수 있는 테두리가 많이 없어져 버린 거죠. 어떻게 하면 그 편견 그게 네. 제일 차별점일 수도 있겠네요. 나는 편견을 갖고 싶지 않아도 사실 편견은 굉장히 쉽게 쌓입니다. 편견을 없애는 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생각이라도 그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혹은 아닐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항상 하는 거. 나는 이걸 믿고 있지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편견을 최대한 없애려고 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간은 다양한 걸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한 거죠. 직업이란 유래를 봐도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는 천재성만 집중하는데 우리 그거 집중하면 안 됩니다. 다빈치는 원할 땐 수학자였고 어느 날 화가였어요. 자기 인생의 직업을 선택적으로 선택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산업혁명 이후에 사람들이 각자 직군에 충실해야지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사회가 이끌어 나가니까 사실 그 당시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약간 터부시한 거죠. 산업혁명 시대 때 가장 큰 터부가 뭔지 아세요? 어떤 거였어요? 섹스입니다. 성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행위는 사실 그 사람의 에너지를 축내게 하니까 노동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시대의 터부는 뭔지 아세요? 어떤 거예요? 뭘까요? 죽음입니다. 만약 내가 내일 죽는다고 알면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일하고 계시겠어요?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 만나러 가겠죠? 정말 열심히 살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직장이나 어떤 소속돼 있어서 거기서 나의 시간을 주고 사실은 돈을 받는 거거든요. 시간에 대한 치환 효과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죽음이라는 걸 굉장히 가깝게 받아들이면 우리는 지금의 미래에 담보되지 않은 어떤 결실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을 참지 않게 됩니다. 모두 각자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시대는 죽음이 터부입니다. 그럼 다음 시대의 터부는 뭘까요? 이거는
넘기겠습니다. 아, 뭔가 되게 궁금하게 만들고. 되게 나쁜 놈 같은 건가요? 두 번째로는 이제 편견 없애는 데는 제가 쓴 노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나 가치관이 생기면 무조건 노트에 적어 놓거든요. 와, 아니 안 그래도 지금 너무 뭔가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노트를 가져오셔서 이게 뭔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기억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저는 기억을 굉장히 아름답고 기억을 가지고 건축을 하는 작업을 하지만 동시에 기억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기억들을 정확하게 저장할 수 있으면 우린 작은 트라우마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래서 인간은 기억을 왜곡하는 걸 선택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느꼈던 생각이나 기억을 적어두면 머릿속에서는 왜곡이 일어나도 이걸 보면 예전에 제가 느꼈던 감정들이 고스란히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창의력에 대한 첫 번째는 편견. 네, 사실 편견을 편견이라는 버리는 벽을 네. 계속 어떻게 보면 없애는 연습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기록하는 음. 연습이 또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건축이랑 소설 이 두 가지 활동을 다 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두 분야에서 창의성이 어떤 식으로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빛이 끄는 곳으로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많은 분들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많은 그 독자분들이 건축가기 때문에 이런 걸 쓸 수 있다. 왜냐하면 공간이 주인공이거든요. 제가 환상적 생각이라는 걸 처음 책을 썼을 때 네. 지식경제부에서 부산에서 강의할 때 그 강의를 들었던 한 편집자께서 저한테 연락하셔서 책을 쓰자. 전 책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수십 년 넘게 자기 기록을 해온 사람은 이미 자기 글이 있는 사람입니다.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저는 건축을 해왔기 때문에 건축에서 있었던 스토리들이 있었고 그걸 쓸 수밖에 없었어요. 이걸 쓰면서 느끼는 게 뭐였냐면 모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삶 속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소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당장 하려고 하면 힘들겠죠. 하지만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죠. 저는 이거 출간해가지고 이게 누가 읽겠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또 감사하면서 동시에 저는 그 칭찬을 저한테 받지 않고 감사하지만 저는 그 책에게 줘요. 근데 만약 그렇지 않고 내 소설가라서 후광이 있어 막 나 대단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이제부터는 활동이 되게 제약되는 거예요. 이게 편견이에요. 난 소설가야. 잘 나간 소설가야 생각하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난 건축가인데 여기서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책은 떠났고 책과 독자분들하고의 관계구나. 너무 감사하다. 저는 다시 제 역할에서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제가 해야 되는 걸 또 하는 거예요. 누가 읽겠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요. 건축에는 수많은 팀들이 있고 맞아요.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소설은 내가 혼자서도 할 수 있으니까 못했던 것들을 소설에서 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네요. 이걸 말씀드려요. 건축이라는 게 소설이 비슷한데 건축은 클라이언트, 자본, 구조도 있고 설비도 있고 소방도 있고 현실적인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온전히 발현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게 또 건축의 묘미이기도 한데 건축에서 다 만들지 못했던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은 남아있으면 독소가 되거든요. 저를 자꾸 쏴요. 따갑게 만드는데 글을 쓰는 순간에 그것들이 다 해소가 돼버려요. 안 됐던 것들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왜냐면 소설에는 자본적 한계가 없잖아요. 저는 많은 분들이 자기 분야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오히려 소설이나 글로 풀 수 있지 않을까. 아나운서 분들은 수많은 이야기를 전달하지만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요리사는 정말 남들을 위해서 열심히 요리를 하지만 제때의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 모든 직업의 딜레마거든요. 이제 의학 하시는 분이 범죄 그 의학 소설 쓰시는 것처럼 각자 자기만의 전문 분야에서 드라마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온전히 쓸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큰 매력입니다. 이 소설을 쓰고 나서 처음 친구한테 보여줬더니 친구가 쓰레기 같다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그런 건 상처받지는 않아요.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좋아하는 소설가 누구야? 한 5명 되니까 그 소설 다시 읽어봐 이러길래 왜 그걸 다시 읽어야 되냐? 넌 이미 소설을 썼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책 속에 행간에 숨겨놓은 장치들이 보일 거다. 귀여운 미소를 좋아하는데 귀여운 미소 같은 경우는 별명이 페이지 터너입니다. 페이지를 넘길 수밖에 없게 약간은 일부러 묘사를 더 많이 느리거나 일부러 약간 발자국이나 이런 것들을 막 상기시키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게 만들어요. 그 테크닉들을 이제 제 나름대로 소화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다시 쓰고 다시 속에서 한 8번 정도 다시 썼어요. 와, 그럼 6번 다시 쓰면은 네. 그때마다 각 편마다 다 뭔가 달라지겠네요? 네, 많이 달라지죠. 많이 달라지는데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읽어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게 맞나라고 살짝 고민될 때가 있어요. 그때 적어놓은 기록을 보니까 백희성이라는 사람은 다시 쓰는 게 훨씬 빨라. 지금 고민하면 1년 고민하고 흐지부지 될 거야. 내가 날 잘 알기 때문에 바로 다시 쓰는 거죠. 잘 바꾸긴 했더라고요.
사실은 아이디어나 창의력이라는 것도 실행을 하지 않으면 맞아요. 그냥 실행하지 혼자만의 아무것도 없어요. 머릿속에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의력의 그 다음 단계는 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정확히 오셨어요. 실행이 정답이고요. 그리고 실행의 다음 단계는 반드시 안 되는 거예요. 한 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뭔가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될까봐 너무너무 두려워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네가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반드시 될 거라는 상상을 어떻게 하지? 제가 현상설계 30차례 정도 당선됐는데 다들 와 대단하다 그러는데 또 떨어진 거 300번 넘어요. 맞아. 네, 근데 다들 이제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공모전을 13번을 연속으로 1등 하셨는데 14번째 떨어졌거든요. 건축 포기하셨습니다. 왜냐면 실패를 경험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 이게 진짜 무서운 게 사막을 걷다가 오아시스를 만나요. 그게 수상이에요. 근데 오아시스를 만나서 물을 계속 마시고 있으면 사막에 해당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오아시스 못 만나고 죽을 뻔한 경험이 공모전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막 횡단이 끝났을 때 내가 다른 사막으로 또 다시 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게 오아시스 물을 마신 경험일까요? 아니면 오아시스 만나지 않았음에도 제가 버틴 그 힘일까요? 버틴 힘. 그렇죠. 내가 겪어지는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결국엔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지. 좋은 교실은 오히려 나를 더 약하게 만듭니다. 근데 사실은 진짜 20대, 또 30대까지도 많이 도전해 볼 수 있는 나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도전을 하지 않으면 아무 결실도 얻을 수가 없으니까. 네,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유튜브가 이제 막 스멀스멀 올라올 때 왜 우리나라 뉴스 중에 2030을 위한 뉴스는 없지? 이 생각을 제가 그때 1인 미디어를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 뭘 했냐면 그때 언론이 한창 우리 세대를 3포 세대라고 규정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길거리 인터뷰를 해서 정말 포기했는지 이런 것도 했고 그때 한창 무슨 충이라는 단어가 계속 붙어서 왜 이렇게 모든 단어에 충을 붙이지? 이제 그것도 길거리 인터뷰 하면서 너무 잘하셨네요. 너무 좋은 일 하신 거네요. 했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PD랑 기자 쪽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쇼폼으로 하면서 이제 20만 구독자를 틱톡에서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그 경험들이 쌓여서 잘 된 건데 그 당시 그 중간 방황의 시기 때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연이는 진짜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거에 비해서 아쉬운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했는데 못됐다. 너무 나쁜 말이네. 근데 저는 그 기분이 안 나빴던 게 왜냐면 저는 나 열심히 하는 사람 맞으니까에 꽂혔는데 제 옆에 있던 친구가 야 이거 너 뭐 애기는 말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제 성과 결실에 좀 맞췄으면은 기분이 나빴을 텐데 그때도 20대 중반이고 당연히 나 헛발질 할 때고 경험 쌓을 때니까 어떻게 내가 이걸 도전한다고 당장 결과가 오지? 맞아요. 그런 생각으로 버텼거든요. 더 도전하고. 그래서 저는 보는 친구들도 그렇게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도전이 거창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 있어서 자기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저질러 보는 거거든요. 저는 요즘에 뭐 MZ 세대에 대해서 약간 나쁘게 얘기하는 언론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 보시는 MZ 세대 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인데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지금 감독님 감격. 그런가요? 설계사무소가 굉장히 야근을 많이 하고 사람 혹사시키는 걸로 아주 유명했어요. 근데 누가 바꿨냐? MZ가 바꿨어요. MZ 세대들이 들어가서 딱 일을 하는데 너무 이거는 비인간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표를 내고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기성세대들은 MZ 세대는 참을성이 없어. 아니에요. 옛날 저 같은 경우는 좀만 버티면 너 승진할 수 있고 돈 받을 수 있고 더 유명한 건축가 될 수 있어. 그 순간을 참았어야 됐어요. 근데 과연 참는 게 맞는 것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죽음이 터부라고. 죽음이 다시 말하면 시간을 의미합니다. MZ는 시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들 덕분에 채용했는데 다 나가버리니까 회사에도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회사의 정책이 바뀌었어요. 야근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실행력이 창의력만큼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이제 프랑스로 가셨을 때 거의 건축사무소에 200통 넘게 지원서를 제일 유명한 사무소 어디냐 물어봤더니 장르벨 건축사무소라고 얘기해서 이제 이력서랑 이제 포트폴리오 준비하고 있는데 주변에 친구들이 와가지고 어디 낼 거야 해서 장르벨 그랬더니 거기는 아무나 안 뽑아. 외국인은 거의 못 들어가 그러길래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저희 아버지가 해주셨던 말이 딱 머리에 꽂혔어요. 왜냐면 조언을 믿지 마라. 내가 뭐 창업을 한다. 창업을 하지 마. 요즘 경기 너무 안 좋아라고 하잖아요. 조언해주는 사람 중에 열의 9은 창업을 안 해본 사람이 조언합니다. 열의 1명은 창업해서 망한 사람이 조언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망한 것과 내가 망해서 얻은 결론하고 그 사람이 망해서 얻은 결론이 같을까요? 다르죠. 그래서 아버지가 무슨 얘기 해주셨냐면 실패를 뺏기지 마라. 실패를 최대한 많이 해봐야 그래야 정말 재밌는 세계를 열 수 있다. 너만의 세계를 열 수 있다. 그래서 네가 원치 않았을 때 조언을 해주면 조언은 믿지 마라.
그 얘기 듣자마자 아 그래? 너희들은 해보지 않았구나. 오케이. 우선 이제 제출했죠. 했더니 답변이 안 와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또 한 달에 물어봐요. 너 어떻게 했냐고. 답변이 안 와서 다시 쓰고 있어. 그러니까 그거 봐봐 안 된다니까. 더 속으로 생각했죠. 아 그래 실패를 뺏기지 말자. 그래서 또 냈어요. 근데 또 답변 안 와요. 그래서 3번째 냈을 때는 직접 가서 보여줘야겠다. 나를 어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전날 꿈을 꿨는데 장누벨 만났는데 장누벨 저를 끌어안아주면서 널 기다렸다 막 이러는 거예요. 꿈이죠. 근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저는 이거 예지몽이라 판단하고 뭐 이력서 포트폴리오 들고 찾아가는 건 진짜 무리하네요. 어떻게 오셨냐는 질문에 장누벨을 만나러 왔습니다. 어떻게 오셨다고 그래서 장누벨 만나러 왔습니다. 3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 무리한 인간들 봤나 똥 씹은 표정으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어쨌든 저를 보내려고 자기가 꼭 장누벨한테 보여주고 너한테 전화로 피드백을 주겠다. 거짓말이죠. 근데 그걸 계속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네 하고서 이제 돌아왔죠. 제가 기억으로는 4번인가 5번째 냈을 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면접을 보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 보러 오라고 해서 이런 회사 가서 내가 한번 깽판 한번 쳐준다.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 다 버렸을 거 아니에요. 나 이런 회사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그때까지 제출했던 포트폴리오 돌려주세요. 그러면서 약간 이제 싸움을 걸려고 했어요. 가만히 보더니 너 그때 너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 약간 이제 도라이. 그래서 제 가슴 높이만한 박스가 2개가 있는데 거기에 포트폴리오랑 이력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하루에 전 세계에서 보내는 양이래요. 근데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도 쓰레기를 보낼 권리가 있듯이 우리도 그 쓰레기를 보관이 아니라 폐기할 권리가 있겠지 이러면서 이제 사고 친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잘못하면 또 그 사과가 빨라요. 그래서 진짜 죄송하다. 난 채용이 안 돼도 할 말이 없다. 네, 하나만 기억해달라. 모든 한국 사람이 나 같진 않다. 들어가서 보니까 포트폴리오나 이력서를 한 번에 낸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5번 내서 된 사람 없었고. 근데 진짜 그렇게 직접 부딪혀서 경험한 게 다를 것 같은 게 만약에 한 번 했는데 안 되면 그냥 내 포트폴리오나 이력서가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면 외국인이어서 안 돼서 그런가? 대부분 그렇게 판단하시죠. 그렇게 할 텐데 만약에 친구들이 저한테 그거 외국인 안 뽑는다라는 얘기를 안 했으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게 있으면 당연히 다음 단계는 잘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방법만 조금씩 개선해서 하면 저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지금 내 길이 아니다. 미래의 백희성에게는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흔한 말로 장난으로 사람들이 오늘 해야 될 일 안 하면 내가 내일에 나한테 맡긴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지금 내가 너무 궁금한데 봉착을 했어. 난관에. 그러면은 미래의 내가 아니 미래의 나의 주변인들이 풀어주기 위해 그때 미래의 나에게 이 질문을 남겨주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2-3페이지 정도 비워놓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과 같이 논의할 페이지를 남겨놓는 거죠. 옛날 건물들 보면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감동을 준 건물들은 대부분 보면 머리가 올라가요. 그리고 입이 벌어져요. 근데 그 순간이 너무 신기해서 뭐라고 적어놨냐면 감동을 받을 때 그 공간에 의해서 하긴 하지만 사람은 물리적으로 머리가 올라가고 눈이 위를 치켜 세우게 되고 입을 벌리게 된다. 왜 그럴까? 뇌과학자 한 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눈을 치켜 세우는 행위가 뇌를 자극시킨대요. 그래서 아직은 뭐 밝혀지지 않았지만 저는 사실 전두엽을 건드리는 게 아닌가. 이런 걸 가지고 또 가설 세우고 또 재밌는 또 다른 분들을 만나게 되면 또 여쭤보고 혹은 저 스스로도 가설을 세워보고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니까 저한테는 만물백과사전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뇌과학자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기록의 장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창자의 고통이 없습니다. 이 기록 덕분에 다양한 직업들을 갖게 되었고 지금 오늘부터 제가 바로 이걸 기록을 해야겠어요. 쓰는 내용하고 이걸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려봤습니다.